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에서 현금 물음표입니다. 대부분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의 설명들은 많이 하는데 현금 물음표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무 입장에서는 현금흐름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계사들이 기업에 감사를 하러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딱 묶어놓고 시작하는 게 계좌입니다. 통장 내역을 쫙 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다른 어떤 거를 조작을 하더라도 가장 조작할 수 없는 거는 현금 보유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보유의 입출금 내역하고 회계상의 자료들을 맞춰보면 현금 흐름표라는 게 그래서 가장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했든지 간에 돈이 들어왔냐 나왔냐에 대해서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왜곡되거나 손익계산서가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현금흐름표를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가장 믿을만하고요. 기업의 활동의 내역이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가장 근간이고 핵심이지,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이 재반 사항들이 다 된다면, 다 제대로 운용된다면 요만큼 이익이다라는 것들은 그 이후에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건값 판매했던 게 물건을 뗄 수도 있죠. 뭐 해당 기업이 납품했던 그 해당 기업이 부도나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보다는 조작 가능성도 어렵고 가장 기업의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재무상태표는 재산 상태를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익계산서는 월급 봉투의 월급 명세서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뭐하고 같으냐? 우리 월급을 받은 통장 내역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월급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쩍쩍쩍쩍 해서 카드 대금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자동이체 신청 나가고 쩍쩍쩍 빠져나가면 얼마 남았다라는 사실이 통장에 찍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현금 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구매, 생산, 원재료 구매, 그다음에 그 원재료를 동원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획득을 하죠. 이익을 법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은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매출을 한 것도 매출로 잡아서 판매된 걸로 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돈은 안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돈이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생산, 판매를 통해서 영업을 하면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현금, 받은 현금이 있겠죠. 그 현금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타내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의 일부는 가져다가 유형 무형자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설비 고장난 것들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돈을 차후에 유형자산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입장에서 투자자산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금이 남으면 돈이 부족하면 은행 차입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조달을 하고, 돈이 남는 돈이 있으면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 자금을 조달하거나 남는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 전형적인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영업활동 현금, 영업활동에 현금이 유입된 거, 그러면 영업활동에 현금이 아닌 나머지 요소까지 감안해서 나온 게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현금 유출이 없었는데 비용으로 계산해서 빼준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은 돈이 나가진 않았죠. 그냥 장부상만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평가손실 이런 부분, 처분손실 같은 경우도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분하면서 돈이 들어왔거나 평가한 거는 그대로 있죠. 그냥 금액상의 그 기장만 액수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해줘야지 당기순이익과 현금이 가까워지죠. 그다음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기타 평가 처분 이익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간 게 돈이 들어온 게 없이 그냥 평가만 해서 숫자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빼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활동 관련돼서 자산 부채가 변동한 것들 액수만큼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매출 채권이 늘었다 하면 매출은 늘었지만 돈으로 못 받고 매출 채권만 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경우는 영업활동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재고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갔기 때문에 빼줘야 되고요. 매입 채무가 늘었다 하면 내가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돈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돈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더해줘야지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유동자산 부채의 증가액도 마찬가지 논리로 더해주는 과정과 빼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한 해 동안 좌우간 어찌됐든 한 해 동안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어 왔느냐를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총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의 경우는 언젠가 현금화가 되겠죠. 그게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재고자산이 증분된 것들은 다 이게 원가로 쓰이겠죠. 매입 채무로 증가돼서 돈 안 줬던 거는 언젠가는 줄 수밖에 없지. 다 줘야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은 그 당시 시점에 정확한 현금을 계산하는 데는 필요한 요소이지만 좌우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 받을 돈 받고 줄 돈 줘서 나갈 돈 나가야 되는 액수입니다. 기타 평가 및 처분 손익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는 그 금액이 반영돼야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만 돈이 안 나갔다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기업이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거는 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정상적으로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남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는 끝까지 해도 나가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를 합한 액수가 사실은 남아있는 액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한 거를 주로 그 영업활동 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재무관리 파트에서 보면 있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느냐, 자세한 계산이 그 현금흐름표가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개별 기업이 상장돼 있고 자회사들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현금흐름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연결납세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개별 그 그룹에 속한 세부 기업의 재무제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석상에 뭐 당기순이익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결국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액수를 감안을 하려면 당기순이익하고 무형자산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더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편법 계산이 필요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현금흐름표는 잘 제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변동표 같은 경우는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만 더해보면 대략적인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사용되는 더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업에서 번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그대로 놀려두지 않겠죠. 어딘가는 써야 될 겁니다. 일단은 투자활동 관련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게 있고 유출되는 것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투자활동이라는 것들은 큰 활동에서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처분,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투자와 처분, 기타 자산의 투자와 처분으로 분류되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에서 번 돈 중에 일부는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그 캐펙스라고 하는 경상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플러스 신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 유무형 자산 투자의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야지 향후에 기업이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투자가 없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유형자산 투자가 금액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유형자산 투자가 향후 예상되는 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관계기업 투자자산이나 이런 데에다 자금을 넣어둠으로써 그 돈을 차후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관계기업 투자자산과 금융자산 투자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액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유형자산 설비 중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유무형 자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보다 금액은 작지만 유무형 자산 투자 처분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는 액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액수가 과도하다면,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이 기업은 본업에 필요한 유형자산을 팔아먹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반면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투자의 일부분 정도의 비율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는 정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기업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추를 한 부분이 맞는지는 주석사항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연결감사보고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봐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일 계열의 이름을 쓰고 있다, 뭐 LG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삼성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최대 주주가 같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매각할 수 없는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면 계열에 대한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기업이 생태계의 인바운드 내지는 아웃바운드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분 투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을 처분을 했다라면 그 처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계기업이 기업의 생태계에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로 꼭 필요한 기업이었다 그러면 바로 물어봐야 되는 게 대안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반면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를 거의 못해요. 대신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잘 나갈 거라고 돈을 달래요. 투자를 해달래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본업을 접고 돈을 빼나가는 기업이구나. 더군다나 그 처분한 돈 갖다가 관계기업 투자자산 내지는 뭐 땅을 열심히 샀다. 그러면 아, 본업을 관두고 땅 투기하는 회사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본원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플러스일 때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업이 영업에서 번 돈을 누적해 나가면서 시설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모자라면 그러면 투자를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족 자금의 경우는 차입금의 증가, 바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발행을 해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돈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유형자산 투자를 집행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 바로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내역이 타당한 투자였고 가치를 부과하는 투자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는 대개는 금액만 나와 있고 사업 부문별로 유무형 자산 투자를 얼마 했다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이전 그 사실 확인이라는 파트에서 삼성전자 IR 자료 안에 실적 발표하는 부분의 자료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못 보셨다면 그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IR 활동을 통해서 향후 투자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내역들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사업보고서에 그런 설명대요. 투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IR 자료에서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과연 유무형 자산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였는지 아닌 투자였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유추해서 파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LG화학 같은데 IR 자료에 들어가면 유무형 자산 투자의 대부분이 2차 전지였었죠. 분할하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아, 이 기업은 지금 영업에서 번 돈과 자금을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배터리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차입을 통해서 돈을 하는 게 모자라면 우량 기업의 경우는 대단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경영권의 위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량 기업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죠. 그러니까 IPO를 하는 경우와 중간에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IPO는 원래 오픈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오픈하면서 돈을 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그 돈을 모아다가 새로운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IPO가 아닌 시점에서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 특히 영업활동이 마이너스인데 유상증자를 한다. 영업활동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돈을 못 버는데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로부터 돈을 땡겨? 그럼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이 초창기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데도 초창기에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했고 그 모집한 돈을 영업활동 현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를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창기 기업의 경우는 그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라면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들은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재무활동에서 현금이 유출되는 경우는 그런 거겠죠. 차입 원리금을 상환했으면 은행에다가 빌린 돈을 만기가 도래해서 원리금을 상환을 했으면 차입금 상환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원은 현금 유출로 나타나는 거죠. 또한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이 나갔을 거라서 재무활동 현금 유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상 감자를 했다. 그러면 자본이 감자가 되면서 현금이 유출이 되죠. 그랬을 때는 특이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좌우간 주주에게 돈을 지급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 이제 개별 오너가 최대 주주인 경우가 있는데 유상 감자를 했다 그러면 돈을 왜 뺐지? 본업인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업활동에서 번 돈을 갖다가 투자활동에 투자를 하고 투자활동에 현금 유입하고 받은 거 받고 재무활동에 현금 유입을 해서 갚을 돈 갚고 부족한 자금을 재무활동을 통해서 조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액수는 기말현금에 딱 현금 예금에 찍혀있는 액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같지 않다라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액수가 클 경우에 그 기업의 향후에 대응 능력이 높고 영업활동 현금 규모가 클 때 유무형 자산 투자를 집행을 해서 영업활동 현금의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표가 대단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 얼마, 유무형 자산 투자가 얼마, 관계기업 투자가 얼마, 기타 투자가 얼마, 그다음에 처분이 얼마, 차입금의 증가, 상환, 유상증자, 유상감자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액수를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해당 기업의 행태가 잘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례로 들어가 보죠. LG화학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그래서 본원적으로 이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2021년도에 얼마를 벌었냐, 현금으로 얼마가 한 해 동안 들어왔냐라는 것들을 보면 5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입장에서 보면 얘는 2020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5조 8천억에서 5조 5천억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수익성이 이익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은 막상 적게 잡혔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것만 봐도 어느 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늘렸지만 그로 인해서 매출 채권이나 이런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은 적게 나타났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투자활동에서 보면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입은 구조조정한 액수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액수가 이게 왜 안 큰 거냐? 절대 영업활동 현금 대비 규모가 작죠. 두 번째는 투자 집행하는 액수가 여기 영업활동 현금 이상의 액수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활동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렇게 집행된 것이 공장 가동이 되면서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로 나타나요. 이렇게 집행됐던 유형자산 투자로 인해서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향후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여기 6조 원이 늘면서 영업활동 현금이 는 부분은 LG화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2차전지 쪽 사업이 잘 되면서 유형자산 투자를 엄청나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활동 현금이 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비해서 유형자산 처분액수는 작죠.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러면 요 분의 유형자산 처분은 구조조정이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을 통한 유입은 액수가 크지가 않죠. 하지만 투자 활동을 통한 유출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뭐냐? 바로 유형자산 취득,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유형자산 취득 효과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필요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부분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을 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무형자산의 취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 회사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계략적으로 5조 5천억 정도를 벌어서, 항상 보수적으로 보죠. 최근을 중심으로 5조 5천억을 벌어서 투자에 5조 7천억을 했으니 당연히 자금이 부족했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 바로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을 한 겁니다. 결국 차입금 조달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LG 엔솔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 돈 조달에다 뭐 하겠습니까? 바로 유형자산 취득에 썼어요. 과거에 분석을 해볼 때 제가 봤을 때는 LG 엔솔은 완성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니 LG 화학에서 걔를 물적 분할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러한 투자는 첨단 소재로서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 핵심 모듈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했겠구나 라고 해서 보시면 2차 전지 부분에 필요한 양극재 산업이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핵심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할 때도 물론 주가가 빠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LG화학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맞을지 틀릴지는 향후 오랜 기간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 유출되는 걸 보면 이전에 빌렸던 액수들이 차입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시차를 두고 갚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갚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차입 조달한 부분을 갚아나가는 액수가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영업에서 5조 5천억을 벌고 투자에 5조 7천억을 써서 2천억 정도가 빵꾸가 났죠. 그 돈을 차입 증가를 통해서 2천억 정도를 모자라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롤오버를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 기업의 한 해 동안의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의 내역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질이 보이는 거죠. 얘는 성장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업활동 현금을 늘려나가고 있구나. 더군다나 5조 원씩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안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 자금은 차입 조달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점차 안정화되면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순수하게 영업활동 현금이 투자에 집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의 세부
그 내역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례까지 보셨는데 실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면 연결재무제표 안에 현금흐름표에 해당 내역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이렇게 현금흐름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됩니다. 여기 연결 포괄손익계산, 연결 자동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창출 현금의 그 추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은 주석사항의 부표를 파악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투자 활동에 대해서 과연 얘네가 그러면 유형자산 투자를 줄였나 늘렸나 해서 보시면 오히려 지금 8조 원까지 늘렸죠. 5조 원에서 8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자, LG 엔솔 분할에 나간 이후기 때문에 이 8조 원은 뭐에 대한 투자일 거냐? 집중 투자일 거냐라고 보면 나머지 사업 부분도 투자를 했겠지만 첨단 소재 분야의 그 양극재 쪽에 생산 라인 투자를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IR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투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투자 집행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LG 엔솔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8조 원의 투자의 대부분이 2차 전지 생산 라인과 LG화학 고유의 양극재 사업 쪽에 투자되었을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차입 조달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를 안 했죠. 이렇게 우량 기업의 경우는 유상증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기업인데 영업 적자가 나고 유상증자를 한다. 뭐 사업부가 변경이 됐다. 사업 내용이 앞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참여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상당히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보시면 앞으로 이게 현재 2022년에는 경기 불황이 오면서 특히 그 2차 전지 그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그 영업활동 현금이 줄었고요. 석유화학 부분이 특히 줄면서 경기 불황의 그 요소가 침체 요소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줄었었는데 도로 이제 회복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연결 감사 보고서에 여기 주석사항에서 찾아서 보시면 현금흐름표의 세부 내역 같은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흐름에 있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영업이익, 중단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해서 조정을 들어가죠. 가장 큰 비용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같은 경우, 특히 이 회사는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이 특별한 게 없다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요 액수에다가 요 액수를 더한 5조 한 9천억 정도가 매년 창출하는 현금일 거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한 7조 원 정도를 창출을 했었네요. 이 합해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은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부진, 실적 부진,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일부 그 둔화된 양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향후 2035년에 EU에서 전기차 이외의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그 영업활동 현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세부 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입금을 얼마를 조달을 했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개략적으로 그 전반적인 그 회사의 실제 그 파악을 함에 있어서의 핵심 현금 흐름 지표를 우리가 파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그 감사 보고서가 항상 아쉬운 점이 바로 연결 현금흐름표의 세부 내역들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차절표나 손익계산서 부분에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분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의 주석사항에 들어가 있는 유형자산 취득 처분 감가상각 내역의 세부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 관련된 부분도 감사보고서의 그 재무상태표 파트 안에 있는 그 주석사항으로서의 차입금의 구성 내역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내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영업활동 현금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유형자산 취득, 바로 설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유형자산 취득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라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기업 아니냐.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위험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는 기업이면 안 좋은 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런 5조 7천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만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런 대규모 유형자산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ATL이 3원계 배터리 사업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죠. LG화학이나 삼성 SDI, SK1 이런 데가 LFP 배터리를 못 만들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저부가의 부가가치가 낮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제품,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선택사항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숫자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탑다운으로의 논리적인 분석과 바텀업으로서 이런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뒷받침되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결합이 되어야지 재무분석이 제대로 된 거지, 이런 숫자의 흐름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당기순이익 얼마니까 거기다가 퍼 곱하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